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또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율의 콕 순서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예, 이게 퐁당퐁당 나오다 보니까 예. 한 번 빠지면 한 달 만에 뵙는 겁니다. 그렇네. 예. 예. 참 근데 그동안 참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정치권 소식이 이게 아침 뉴스 다루고 저녁 뉴스 다루고 맞습니다. 참 역동적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저는 유럽 같은 데는 예.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유럽 같은 데는 호수 같은 사회다. 사실은 제가 이제 독일에 오래 있었는데 한 10년 가량 있었는데 독일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이거는 뭐냐면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 거리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진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좋겠지만 사실은 좀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는 예, 것을 예. 반증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예. 예, 나라가 어쨌든 뭐 역동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자, 이 정치권의 뉴스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는데 말이죠. 5년여간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마무리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검찰 개혁 사실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꽤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검수완박이 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거는 법조인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고 제가 지적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이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에요. 결과가 그러니까 과정이 결과의 정통성을 규정을 하거든요. 네. 이 말을 좀 쉽게 한다면 과정이 제대로 돼야지 결과에 대해서 설령 아무리 옳은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되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옛날부터 신기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법은 지켜요. 네, 예. 법은 지키는데 법의 가치와 법이 존재 목적,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완전히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자, 이게 조금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제가 표현을 그냥 완곡해서 이런데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요번에 나타난 것이 이 위장 탈당을 통해서 안건 조정위에서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다 이게 스피디하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다수결의 인정 여부가 제가 볼 때는 두 차원에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예. 다시 말해서 국회법 같은 경우에 위반 소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위장 탈당하신 분이 안건 조정의 대상이 된 안건의 발의자이고 민주당 소속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과연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민주당 소속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실은 그런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안건 조정의 의결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헌법상의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죠. 49조 우리나라 헌법 49조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하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회법 상위 개념인 뭐 최상위 개념이죠. 위헌 가능성도 제기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물론 뭐 이 국무회의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만 아직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제 듭니다. 판단도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의 정당성에서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신데 아니 그거는 뭐 지적이 아니라 사실 그 위장 탈당을 해서 이 갑자기 탈당을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탈당해가지고 안건 조정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참 신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해준 것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 그거는 아닌가요? 당연히 비난받아야 돼요. 예. 그거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그냥 이렇게 이 좀 그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절차적 문제를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예.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예.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이 표로 심판해달라. 지방선거에서. 예, 그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캡처를 해왔는데 잠깐만요. 여론조사를 캡처를 해왔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2022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한국 중앙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건데.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지만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지도에서요?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에서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리서치뷰의 정당 지지도 조사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 여론조사인데 이거 역시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 여기는 굉장히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2%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5% 상승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7%포인트에서 14%포인트 2배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위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왜 긍정적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에는요.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불려갈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어떻다라는 그런 데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막 18일 만에 속결로 막 이걸 해치운 거거든요. 70년 동안 이루어진 청사사법 체계를.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엄청나게 또 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 국민들은 옛날에 그 지금 전셋값 때문에 고민 많은데 임대차 3법도 그렇게 했었지. 라는 과거의 그 독주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정당 지지율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추론을 해보신다. 지금 이제 중수청 설립을 위한 사기특위를 또 민주당에서는 구성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그 합의안을 번복하고 원래 합의안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사기특위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올바른 결정입니까? 국민의힘이 약속을 안 지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엄청나게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쌉니다. 근데 이제 그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과 실제로 절차적 정당성과 법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이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 지금 국민의힘이 또 뭐 사기특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앞서 제가 지적했던 절차적 문제점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헌재에도 뭐 지금 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그럼 본인들이 또 피해를 받는 그러니까 덩달아 피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기특위를 참석할 수밖에 없는 참석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로 이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검수완박 법안에 나와 있는 대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헌재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형사사법체계 70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리에 입각한 판단 결정을 네. 왜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판결이 아니라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소위 이 안정성에 예, 상당히 예. 기여를 한다. 그게 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고 하니까요. 예. 예. 근데 또 일부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 그럼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헌재 재판관 구성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에서 6명. 예. 그래서 이제 구성 인원 수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분들이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법률에 입각해가지고 이게 해석의 소지가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 특히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검찰이 권한쟁의를 심판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예, 예. 일각에서는 헌법의 검찰총장에 이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과정에 있어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수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심판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요. 저는 뭐 그거는 큰 역할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또 검찰의 독립 예산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 윤석열 당선인은 검경의 수사 책임제 뭐 이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다면은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력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사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일단 특검은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상시 특검이요? 그렇죠. 상설 네, 특검이죠. 상설 특검,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박근혜 정권 말기에 만들어진 건데 네. 이거는 이 법무부 장관의 그 요청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 결정을 좀 기다려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재보선으로 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판이 커졌어요. 지금 뭐 7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철수 인수위원장 또 이재명 상임 고문의 출마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전 두 분 다 출마할 거라고 봐요. 두 분 왜 다? 그러냐면 두 사람 다 출마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출마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를 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나름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가야지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지만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뿌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창출하기 위해서는 원내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이재명 상임 고문이 출마를 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각자가 있지만은 근데 어제 이제 최재성 전 의원이 우리 방송에서 한 얘기가 저 기사에서 봤어요. 예. 이재명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선 패배자가 갖춰야 할 행동과 언어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법으로 진짜 예? 대선에서 이 낙선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고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전체적인 선거판에도 역시 악영향을 줄 것이고. 저는 사실은 근데 뭐 악영향을 준다라고 글쎄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인천 계양에 나간다. 아니다. 거기 나가면 안 되고 분당 갑에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본인이 나가고 싶은데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역이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정치적 미래를 위한 이 과정이라면 이왕이면은 실패하지 않은데 나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비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그건 안철수 고문도 안철수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위원장도 분당 갑에 나간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본인들이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 주위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고 설령 이재명 고문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야 어떻게 나오냐 이래가지고 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아니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그렇게 이 걱정이 된다면 사실은 검수완박을 너무 이렇게 급속히 밀어붙이지 말았어야 했죠. 네. 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9일로 연기가 됐어요. 자 민주당이 제2의 윤석열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크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목받는 이유는 검수완박에 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떠한 논리를 펼칠 것인가 이게 사실 주목거리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좀 몇 명의 후보자 한 사람은 그만뒀습니다만 이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또 뭐 하나 어떤 비리가 또 나오나 이건데 한동훈 자꾸 왜 검사장이라고 그러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논리를 또 잘 받아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또 이거를 사실 뭐 도덕적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하자가 있다면 모르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한동훈 쉽지 않다는 게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장관 후보자 전염력이 있나 봐요 이게.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게 쉽지 않다는 건가요? 민주당 측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를 잡아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그 공격하고 뭐 청문 보고서 채택 그거는 안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명분을 내세우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자진 사퇴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오고 있는데, 근데 끝까지 지금 밀어붙일 태세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팩트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팩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얘기를 하는 것은 검사의 법률가들의 얘기고 정치는 뭐냐면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엔 돈 없고 백 없고 줄 없고 힘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관이 되는 후보자는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사실은 국민들의 그런 억울함을 먼저 생각하고 본인의 억울함은 일단 나중에 좀 생각할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